약간 인덕터랑 그 커패시터랑 사실 되게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약간 착각을 할까봐 주의를 해야 되는데, 두 개가 완전히 반대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저항에 비해서는 얘네들은 항상 그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더 이상 선형적으로 비례하지 않고, 그러니까 물론 여전히 비례하는 게 있긴 한데, 그 비례하는 게 더 이상 이 전류의 절대값과 그 다음에 전압의 절대값이 비례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 그 다른 거에 비례한다. 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제가 뭐 계속 강조하지만 저는 보통은 Q 이퀄 CV를 외우는 게 훨씬 더 편해가지고, 예, 보통 이걸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전류와 그 다음에 전하량의 그 관계가 그냥 이런 시간에 대한 미분 관계니까 이걸로 가지고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더 빨라서 저는 보통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이런 관계가 있다고 계속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커패시터에 외워야 될 또 두 번째 중요한 관계가 바로 이 관계입니다. 뭐 이거를 Q로 외우셔도 좋고 아니면 V의 형태로 외우셔도 좋은데, 아마 나중에 이 인덕터의 그 에너지, 예,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유도를 못했고 오늘 잠깐 짧게 할 건데, 예, 요거 결과까지 저희가 보면은 그 커패시터랑 그다음에 인덕터랑 사실 되게 대칭적인 형태를 가지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저희가 커패시터를 얘기할 때 그 I와 V의 관계가 뭐였냐면, 볼티지의 시간에 대한 미분이 이게 결국에는 전류에 비례하는데, 인덕터는 정확하게 그 반대의 관계죠. 그러니까 전류의 시간에 대한 그 미분이 그 결국에는 볼티지와 선형적으로 관계를 가지죠. 그래서 이 역할만 딱 바꿔주면은 금방 기억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커패시터를 나타내는, 그러니까 보통 정전 용량, 그러니까 아니면 커패시턴스라고 불리는 C의 값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그 미분된 거 앞에 딱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덕터에서도 저희가 항상 사용하는 인덕턴스라는 그 밸류가 결국에는 L이라는 이런 노테이션만 따로 쓸 뿐이지, 결국에는 얘랑 형태가 거의 똑같다는 거죠. 미분 바로 앞에 그 붙는 개수라고 보시면 되고, 예, 그래서 거의 얘와 1대1로 대응되는데 단지 I가 V로 바뀌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그러니까 인덕터와 커패시터의 관계를 금방 하나의 포맷으로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통은 둘 중에 하나만 기억을 하고, 예, 그러니까 보통 커패시터가 좀 쉽기 때문에 커패시터 위주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얘와 대칭적인 관계를 가진다. 예, 그것만 외우면은 그러면 많은 것들을 좀 기억하는 걸 줄일 수 있죠.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커패시터가 이거이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예, 2분의 CV 제곱이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그럼 여기서의 대칭적인 관계가 결국은 뭐였냐면, C는 L로 대체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볼티지는 커런트로 대체가 되면, 그럼 그대로 형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좀 잘 기억을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수업을 할 때 항상 문제 얘기만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예, 결국 여러분들도 시험 점수를 잘 받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예. 예,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커패시터와 인덕터 관계는 그냥 딱 방금 전에 얘기한 전류라는 거는 그러니까 커패시터의 경우에는 이런 관계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인덕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제가 커패시터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에너지의 양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그때 얘기할 때 저희가 어떤 식으로 시작을 했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커패시터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뭐 요 사이에 걸리는 이런 전압의 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뭐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그러니까 최종으로 얘가 어떤 V라는 최종 값을 가졌는데, 처음엔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보통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항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볼티지 소스를 가해가지고, 그래서 여기가 처음에는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이 뭐 0V, 그 얘기는 충전이 전혀 안 돼 있는 그런 커패시터가 있을 때, 그럴 때 저희가 여기다가 뭐 5V라든지 어떤 전류의 전압의 차이를 가지는 어떤 볼티지 소스를 가해주면, 그때부터는 여기에 전압 차이에 의해서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은 결국엔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래서 계속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전류가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전류를 통해서 전하가 쌓여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그 걸려있는 그 전압의 크기가 0이 아니라 어떤 V라는 값으로 쭉 갔다. 예, 그러면은 이때 그동안에 여기에 그 저장된 그 전체 에너지가 얼마냐 하는 거를 그때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그때 계산하는 방식이 결국엔 뭐였냐면 저희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쌓인 짧은 델타 t 동안에 쌓이는 여기에다 그 축적이 되는 그런 그 에너지의 양을 저희가 만약에 델타 W2라고 했으면은, 예, 그러면 이때 얘에 해당되는 거는 결국엔 뭐냐면은, 이 회로의 나머지 입장에서 여기를 바라본 거를 생각해 보라고 했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다가 저희가 I라는 전류를 그냥 보내고 싶은데, 그냥 I를 보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미 현재 얼마만큼의 어떤 그 전압을 나타내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애가 전압을 나타내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류를 흘리려면 그만큼 이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 만약에 여기 사이에 걸려있는 그 전압이 0이면은 여기로 전류 보내는 건 되게 쉽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뭔가 극복해야 될 게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그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가 0이었다면은 그냥 0 곱하기 I 정도가 돼서 해줘야 될 일이 거의 없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점점점 여기에 계속 그 전하량이 쌓이고 그에 비례해서 전압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럼 저희가 그때마다 해줘야 될 일의 양은 그냥 0 곱하기 I가 아니라 실제로 현재 쌓여있는 전하량에 비례하는 전압 곱하기 그때 그 순간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관계를 가지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총 쌓인 양은 어떻게 되냐를 계산할 때 저희가 결국에 해줘야 되는 거는 요 관계로 보면은 저희가 다르게 얘기하면은 델타 W 그 에너지의 그 작은 양은 그 델타 T를 곱한 양에 비례할 거고 그다음에 이게 그 긴 시간 동안 이런 게 그 쌓여야 되니까 결국엔 다르게 얘기하면 저희는 그 델타 T에 해당되는 델타 W2에 해당되는 애를 적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여기다 다시 갖다 넣으면은 이거는 V sub C에 그다음에 I sub C 곱하기 DT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 관계식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관계가 뭐였냐면 I 곱하기 DT는 그러면 C 곱하기 DV가 돼서 그래서 얘는 V에 C 곱하기 DV가 되고 C는 어차피 상수니까 앞으로 그 적분에 앞으로 튀어나와서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저희가 아는 어떤 변수의 변수 곱하기 자기 자신에 대한 디퍼런셜이니까 그럼 얘는 보통은 2분의 V제곱의 형태로 된다라는 게 지난 시간에 빠르게 저희가 계산한 방식이었고 이런 식의 적분에 그러니까 여기서는 결국엔 저희가 뭘 한 거냐면 변수를 바꾼 거였거든요. 원래는 T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이거를 갑자기 V에 대한 적분 형태로 바꾸고 그냥 간단하게 적분했는데 혹시라도 이런 적분에 그 익숙하지 그러니까 친숙하게 느껴지지 않은 경우에 대비해서 지난 시간에 제가 뭐까지 했냐면 이런 회로에 대해서 다시 시간에 따른 그 I가 어떻게 변하는지 수식 다 구하고 그다음에 볼티지도 어떻게 바뀌는지 다 구한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로 다 넣어가지고 적분하는 것도 했었죠. 그래서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도 그때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려는 건 그게 아니라 인덕터에 대해서 보일 거거든요. 근데 결국에 하는 개념은 똑같다는 거죠. 저희가 여기다가 마치 그 커패시터를 해가지고 저런 계산을 했듯이 이제는 여기다 만약에 인덕터를 넣었다.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를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덕터를 이렇게 넣었다 하더라도 그러면 인덕터에 흐르는 전류의 양이 있고 그다음에 그 걔와 같이 연결되는 개념이 여기에 걸리는 또 볼티지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마치 저희가 그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아까 델타 T 동안에 여기에 이게 커패시터였을 때 거기다 그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을 저희가 계산했을 때 아까 델타 요거 했듯이 요번에 이거를 뭐 B필드가 사실은 저장되는 거 마그네틱 필드라고 뭐 이 노테이션이 뭔지는 뭐 디테일하게 신경 쓰실 필요 없는데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에 저희가 아주 짧은 델타 T 동안에 해줘야 되는 일의 양이 얼마인지를 보면은 그러면 이제는 그때는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V sub L 곱하기 그다음에 그때 순간적으로 흐르는 전류 곱하기 델타 T 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와 완전 대칭적인 관계로 생각해보면 그럼 전체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자기장에 의한 어떤 에너지의 양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결국엔 얘를 다시 그 적분을 해주는 형태로 가져야 될 거고요. 그러면은
결국에 요거를 통으로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V sub L에 그다음에 I sub L 그다음에 델타 T. 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적분이니까 이제부터는 DT라고 써야 될 거고요. 네, 그런데 이제는 똑같은 관계로 이제 얘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인덕터에 대한 관계니까. 그래서 V 곱하기 DT는 L 곱하기 DI가 되니까, 요거 두 개를 곱한 게 일단 I sub L 곱하기 L의 DIL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을 또 앞으로 뽑아내면은 IL 곱하기 DIL 되니까 이제는 요게 아까와 똑같은 형태의 적분이라서 2의 I sub L의 제곱 형태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저희가 그러니까 그 인덕터에 저장되는 에너지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그 수식을 가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커패시터에 저장되는 이 형태만 일단 외우면은 그러면은 얘에서 C를 L로 바꾸고 V를 그냥 I로 바꾸면은 그럼 똑같은 결과를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형태를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많이 기억하는 데 꽤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은 없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얘기를 좀 할게요. 이제 볼 게 뭐냐면은 저희가 뭐 거의 그 이번 학기 초반에 했던 뭐 제일 간단한 관계 중에 하나가 저항을 저희가 직렬로 연결하거나 아니면 병렬로 연결할 때 어떤 값이 나오는지 그 관계를 저희가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제일 잘 알고 있는 관계가 보통은 직렬로 연결된 이렇게 만약에 두 개의 저항이 세로로 그릴까요? 만약에 어떤 저항 두 개가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다. 그리고 R1, R2라고 하면은 얘는 결국엔 뭐랑 그 값이 같았냐면 R1 더하기 R2 이렇게 됐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에 만약에 저항이 이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됐다. 그리고 각각이 R1, R2라고 하면은 얘의 값은 뭐랑 같았냐면 저도 맨날 이거 쓸 때 헷갈리는데 얘가 RT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거꾸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은 RT는 R1, R2, R1 더하기 R2. 예, 이런 관계를 가지죠. 병렬은.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가 배우기 시작한 게 그 저항뿐만 아니라 이제 커패시터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 인덕터도 배웠잖아요. 그럼 얘들을 만약에 직렬로 연결하거나 병렬로 연결하면은 그러면 그때 커패시턴스 값은 어떻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인덕턴스 값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먼저 직렬의 경우에 한번 따져볼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그 커패시터를 이렇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했다. C1, C2라는 이런 값을 가지는 커패시터를 연결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원하는 게 그러니까 궁금한 게 뭐냐면 얘네들 전체를 그러니까 얘네들을 하나로 통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토탈 커패시턴스가 얼마냐. 예, 이렇게 이퀴벌런트 한의를 찾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냥 만약에 얘가 저항 같은 그런 룰을 따졌다면 당연히 그냥 요거 더하기 요걸 건데 여기 이미 결과를 보시듯이 여기 결과는 사실은 병렬하고 비슷한 형태를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의 입장에 볼 때는 그러니까 물론 여기는 지금 순 형태가 저렇게 돼가지고 더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러니까 저희가 얻을 결론은 뭐냐면 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CT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예, 그래서 정확하게 이 저항의 관계랑 똑같은 결과를 얻을 텐데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궁금한 거는 이게 사실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돼 있었든 아니면 하나든 밖에서 볼 때는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어떤 일종의 블랙박스라고 한다면 밖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생긴 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게 그 커패시터인데 커패시턴스는 저희가 어떻게 결정하냐면 결국엔 요 관계에 의해서 결정하죠. 무슨 얘기냐면 그 현재 여기에 전체 토탈로 흐르는 전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기 전체를 여기에 그 전압 강하를 나타내는 어떤 V 값이 있을 텐데 이 값의 시간에 대한 미분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관계가 어떤 건지 그것만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뜯어볼게요. 그러면은 저희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일단 첫 번째로
여기에 전류 I가 흐른다는 얘기는 여기에 당연히 전류 I가 흐를 텐데 여기에 흐르는 전류 I랑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다를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값의 전류 I가 흐를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제가 V1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를 V2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사실 같아야 될 이유는 없죠. 여기를 통과하는 전류는 직류이기 때문에 같이 같은 값이 유지해야 되는데 얘네들의 값은 뭐 같다든지 뭐 그런 관계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는 또 뭘 알고 있냐면 뭔가 V1이라는 전압 강하를 가진 그 어떤 그 물체랑 뭐 어떤 그 회로 컴포넌트랑 그 다음에 V2라는 전압 강하를 가진 애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이 됐다면 저는 요 끝에 양쪽에서의 전체 전압 강하가 얼마인지를 물어보면은 그때는 무조건 V가 V1 더하기 V2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 이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이제 활용하고 그럴 경우에 C1, C2와 CT의 관계가 무엇이어야 되느냐 그거를 이제 유도할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따져야 되는 게 저희가 요 C1이라는 커패시터 입장에서 I랑 V1과 C1 간의 관계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여기 있는 이 커패시턴스 관계를 가져야겠죠. 그래서 저에게는 I는 C1 곱하기 dV1 분의 dt 이렇게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에 대해서도 같은 I가 흐르는데 이제는 C2고 그 다음에 거기에 걸리는 전압이 V2니까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가 요 관계니까 그리고 또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이거에 전체적으로 흐르는 I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체적으로 흐르는 전체적으로 걸린 어떤 전압 VT 토탈이라는 뭐 이런 애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토탈 전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사이에는 저희가 여기에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펙티브한 토탈 그런 커패시턴스가 있겠죠. 예,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걸 또 알고 있죠. 그래서 이 관계를 다 그 종합을 해보면은 저희는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희가 여기다가 그러니까 제가 뭐 VT라고 했는데 여기도 이렇게 VT라고 쓰고 여기 전체도 그냥 VT가 같은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요거를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요 VT라는 애를 요걸로 나눠보면은 그럼 그리고 이거를 하기 전에 약간 식의 형태를 바꿔서 CT분의 I는 뭐 이렇게 제가 적을 수도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C1분의 I라고 적을 수 있고 얘도 C2분의 I라고 이렇게 적을 수 있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요 관계를 한번 넣어보면요. 그러면은 그 두 개의 합의 그 전체적인 그 미분은 각각의 미분의 합과 같겠죠. 이런 관계가 만족이 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에 저희가 알고 있는 게 요거잖아요. 그래서 C1분의 I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여기에 C2분의 I 해서 이런 관계를 얻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I랑 여기서 얘기하는 I가 다 같은 I죠. 저희가 이펙티브하게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이렇게 블랙박스를 쳤을 때 들어오는 I냐 해서 얘네들은 같은 I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얘네들은 다 생략할 수 있죠. 그러면 저희가 결국 얻는 관계는 CT분의 1은 C1분의 1 더하기 C2분의 1 이런 관계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형태는 커패시터는 직렬로 연결되는데 관계식은 정확하게 이 그 저항의 관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반대로 저희가 하고 싶은 게 커패시터가 그럼 만약에 병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러면 대충 감이 오시죠? 이게 서로 반대 관계를 가지면은 그러니까 직렬과 병렬이 저항하고 반대 관계를 가지면 아마 얘도 반대 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이 C1 그 다음에 C2가 이렇게 있는데 요런 애랑 그 다음에 그 토탈로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어떤 C 토탈이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제는 아까랑 약간 그 관계가 달라진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밖으로 볼 때는 여전히 같은 I가 들어와요. 여기도 I가 들어오고 여기도 I가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리고
여기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제가 VT라고, 뭐 V라고 하고, 여기도 V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 전체적으로 V라고 하는 거는 여기도 V여야 되고, 여기도 V여야 되죠. 왜냐면 요 사이에는 전압 차이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요거 V, 그 다음에 요거 V. 대신에 이제는 뭐가 달라지냐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 I1과 여기에 흐르는 전류 I2가 다를 거거든요. 뭐, 아니, 물론 같은 값일 수도 있는데, 같다는 보장을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얘들은 그냥 독립적이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여기 i가 들어왔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i1, i2가 간다는 얘기는 얘네의 이제 합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i는 i 토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i1 더하기 i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무슨 관계를 하냐면, 아까 i1, 이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1인데, 이 i1하고 여기에 걸려있는 전압 간의 관계는 그 C1의 dv dt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i2의 그 C2와 여기에 걸려있는 V 관계는 마찬가지로 이런 관계가 존재를 하겠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여기에 이펙티브하게 생각하는 C 토탈이라는 값이 있으면은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와 그다음에 요 밖에 전체적으로 걸린 그 전압의 관계는 결국에는 I는 CT의 dV 오버 dt 뭐 이런 식으로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는 얘와 얘가 서로 같으니까 얘들을 다 지워버리면은 CT는 C1 더하기 C2 결국에는 여기 있는 저항의 관계처럼 저항의 직렬 관계처럼 그런 관계식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거 커패시터는 덧셈 관계가 완전히 그 저항의 반대다라는 걸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덕터는 어떨까요? 인덕터는 여기 보시면은 오히려 직렬로 연결된 애들은 그 마치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더해지죠. 그리고 그에 비해서 그 인덕턴스는 얘도 아까 이런 식으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결국에는 마치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 얻는 그 공식을 그대로 얻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 했던 그런 그 계산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직렬일 때는 전압의 합이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병렬일 때는 전류의 합이 같다. 그 관계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관계식들 있잖아요. 요것만 잘 활용하면은 똑같은 저 관계식을 그대로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똑같은 계산 방식이라서 더 이상 하진 않고 이거는 그냥 이렇다는 것만 강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는 저희가 그 전까지 했던 그 전에 저희가 커패시터에 했던 그 비슷한 계산을 이제 인덕턴스에 대해서도 한번 계산을 해봐야겠죠.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이전에 아까도 계속 했던 계산이 뭐 이렇게 그 어떤 볼티지가 있고 여기에 뭐 이런 저항으로 연결돼 있는데 요 끝에 아까는 제가 커패시터가 연결돼 있는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여기에 이렇게 인덕터가 연결돼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전압 강하를 제가 V sub L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V sub I라고 했을 때 뭐 이게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또는 이 값이 어떻게 바뀔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자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저희가 실제로 이걸 푸는 방식은 뭐 항상 많이 사용했던 그 노드 어널리시스를 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럴 경우에 제가 생각할 노드는 뭐 일단 노드 어널리시스를 하려면 저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 특정한 위치를 그라운드를 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볼티지가 여기에 지금 그 주어진 가정이 뭐였냐면요. 일단 그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시간이 t일 때 I sub L이 시간이 0일 때는 일단 전류가 전혀 흐르지 않았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뭐 거꾸로 얘기해 보면은 일단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시간이 0이 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시간이 마이너스였을 때는 그때는 일단 여기 그냥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0볼트였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류가 흐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에 더해서 얘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으면은 아까 계속 강조했듯이 인덕터의 그 전압은 누구에 비례하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비례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0암페어가 흐르고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전압이 전혀 없었다. 그러면 여기 0암페어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럼 이 시간에 대한 미분값이 0이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도 0이었겠죠. 그래서 시간이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에 전압도 0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전압도 0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전압 차이가 없어가지고 0암페어가 흐르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컨시스턴트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짓을 했냐면 그 0초가 되는 순간에 그때부터 갑자기 전압을 VR이라는 값으로 갑자기 확 바꿨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 VR을 썼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V of T가 그 전까지는 T가 0보다 작을 때는 계속 0을 유지하다가 그러다가 T가 0보다 0이 되는 순간부터는 계속 V sub i라는 이런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런 상황을 지금 가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아까 그 수식을 푸는 걸 얘기를 먼저 하다가 얘기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노드 어널리시스를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노드 어널리시스 보통 적용할 때 하는 방식이 여기 그 결정되지 않은 전압의 위치를 노드를 잡은 다음에 그 지점에서의 그 키르요프의 전류의 법칙을 그냥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의 모든 나가는 방향의 전류를 계산하려면 일단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전류를 계산하려면 걔는 그리고 제가 여기다 뭐 여기에 그 전압에 대한 V를 뭐 또 V sub 뭐 V sub 1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행히 여기를 그라운드로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요거를 일단 VL이라고 부르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전압은 저희가 그냥 또 다르게 V sub L이라고 그냥 부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중심으로 제가 일단 당장은 이걸 중심으로 수식을 쓸게요. 그래서 여기서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결국엔 뭐냐면 V sub L과 그다음에 여기 지금 걸려있는 전압이 여기 이제 V sub I 이런 그 상수값으로 제가 가정을 했죠. 그래서 V sub I가 이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차이가 되고 거기에 그 이제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로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이걸 R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이만큼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이쪽으로 가는 전류는 아직은 제가 계산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쓸게요. 그냥 I sub L이라고 썼고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또 아는 관계가 요 관계잖아요. 그래서 뭐 원칙적으로는 제 입장에서는 무게 여기 보면 지금 그러니까 V sub I는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 그러니까 뭐 제가 얼마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어떤 고정된 값이니까 이거는 알려진 값이라고 보고 아직 모르는 게 V sub L과 I sub L 이 두 개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방정식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둘 중에 하나를 여기다 뭐 대입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수식 하나로 그러니까 미지수가 하나인 수식 하나로 그냥 딱 바꿀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약간 있어요. 제가 커패시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제가 노드 어널리시스 얘기를 많이 할 때 결국에 미지수가 이 노드에 있는 요 전압이잖아요. 그래서 요번에도 그러면은 I sub L을 어떻게 없애고 얘를 V sub L의 수식으로 쓰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일반적일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제가 요 수식을 가지고 요 I sub L을 어떻게든 지워보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론 얘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꼭 반드시 이게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긴 한데 만약에 그냥 요거를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은 그 I sub L과 얘와의 관계는 그 일종의 B sub L에 대해서 이렇게 적분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적분한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러면은 I sub L은 없앨 수 있지만 대신에 저희가 얻게 되는 거는 B sub L의 이런 그 적분 방정식을 얻게 되거든요. 근데 미분 방정식도 풀기 어려운데 적분 방정식까지 풀려고 하면 훨씬 더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거를 저희가 푸는 미지수로 선택을 잘 안 하고 보통은 많은 경우에는 전류를 미지수로 하는 관계로 바꿔버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요 식을 다르게 써보면은 B sub L은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B sub I는 그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그 다음에 분모를 양변에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R, I sub L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저쪽으로 넘기면은
equal 플러스 b sub i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를 여기다 그냥 얘랑 같다라고 저렇게 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r i sub l 플러스 b sub i 이런 식으로 먼저 쓸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미분 방정식의 형태에 훨씬 더 가까워졌죠. 요것만 딱 보면은 그 1차 미분, 그 다음에 0차 미분, 그 다음에 뭐 상수 뭐 이 정도 형태니까 이거는 저희가 맨날 보던 형태잖아요. 그래서 그 형태로 그냥 바꿔주면 되죠.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일단은 모든 그 미지수에 해당하는 애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그 알려져 있는 애들은 다 오른쪽으로 그런 식으로 바꾸면은 여기에 I sub dl over dt가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r하고 I sub l 하고 난 다음에 저쪽 그 오른쪽에다 b sub i를 남기면 되죠.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양변을 l로 나눠가지고 L과 L 이렇게 해주면은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해 보이는 그런 미분 방식의 형태 되죠. 이제 그래서 그냥 미분 방식만 풀면 돼요. 자, 이제 미분 방식 풀 땐 저희가 두 가지 단계를 뭐 정확하게 뭐 한 세 가지 정도의 단계를 걸치죠. 첫 번째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해야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구하려면 일단 여기가 0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미분이 한 번 있을 때마다 다 뭘로 대체를 한다? S로 대체를 하죠. 그러니까 한 번 미분이 있을 때마다 얘는 S, 그 다음에 만약에 두 번 있었다면 걔는 S제곱의 형태가 됐을 거고요. 그래서 S 더하기 L분의 R 형태를 해가지고 S가 마이너스 L분의 R 형태가 되니까 저희는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아냐면 I sub L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어떤 아직 결정되지 않은 그 프리 파라미터 하나 있고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R 오버 T에 곱하기 L 오버 R에 곱하기 T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그 파티큘러 솔루션을 구해야 되는데 파티큘러 솔루션은 뭐 여기가 지금 상수니까 물론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얘는 상수죠. 그래서 상수기 때문에 저희가 해봐야 되는 게 I sub P는 LP는 그냥 어떤 컨스탄트를 생각하고 얘를 이제 다시 넣어보면 되죠. 그래서 여기 넣으면 0, 그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은 L분의 R 곱하기 C는 그 다음에 여기 L분의 V sub I니까 결국엔 저희는 뭘 하냐면 C라는 애는 R분의 V sub I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R분의 V sub I 이게 그 일반적인 미분 방정식을 풀 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제 이 A가 얼마인지 그걸 결정해야죠. 왜냐하면 저희는 그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러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일반적인 솔루션은 이런 형태여야 된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마이너스 RT L 그 다음에 더하기 R분의 V sub I라는 걸 아는데 결국엔 저희가 A라는 애가 얼마인지를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거는 뭐가 결정하냐면 뭐가 결정하죠? 초기 조건이죠. 다들 중간고사 다 끝났죠, 이제. 그래서 다들 넋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초기 조건이죠. 이거.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t에 0을 집어넣어 주면은 t를 0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 값이 0이어야 된다는 저 조건을 적용하면은 그럼 여기에 이제 0,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0승이니까 1이 돼서 a 더하기 r분의 v sub i가 돼서 다르게 얘기하면은 a는 마이너스 r분의 v sub i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얘를 제가 다시 써보면은 r분의 v sub i 그다음 1 빼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RT 오버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그냥 이렇게 풀면 되는데 그럼 이제 얘의 의미를 좀 해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게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죠. 그게 사실은 지난번에 그 커패시터 얘기를 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면 저희가 만약에 여기 커패시터가 있는 그런 회로였다. 그러면은 저희는 그때 결국엔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만약에 어떤 형태의 RC 서킷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항하고 커패시터가 있는 그런 회로를 하더라도 저희는 두 가지 조건만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걸리는 전압이 그 어떤 그 컨스턴트 밸류, 그러니까 뭐 이런 V sub i 같은 이런 딱 고정된 값으로 딱 결정이 되면은 저희는 그때 얘의 솔루션을 아주 쉽게 구했던 게 뭐였냐면은 일단 이게 만약에 V sub i, 그 커패시터였을 때 걔가 초기에 걸려 있는 어떤 전압 값이 V sub 제로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볼티지 소스에 걸린 최종 값이 V sub i면은 그러면 저희는 그 마지막에는 얘는 V sub i로 도달할 걸 알고 그다음에 초기에는 그 0에서의 조건은 무조건 V sub 제로라고 제가 초기 조건으로 보통 주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예, 근사적으로 여기에 그냥 익스포넨셜 함수처럼 이렇게 간다는 거 그거를 봤었죠. 그래서 저희가 그 경우에는 굳이 막 이퀘이션 다 안 풀고도 그냥 이런 형태가 무조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냥 곧장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때 개념 중에 또 중요한 개념이 뭐였냐면 얘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커패시터였을 때 이게 아니라 잠깐 지웠다가 다시 할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요런 경우였는데 왜 그러면 얘가 마지막에는 무조건 V sub i 이 컨스턴트 밸류 후렴을 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장 직관적인 설명은 얘가 처음에는 여기에 걸려 있는 전압이 여기보다 더 작아가지고 뭔가 막 전류가 흐를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여기에 충분히 그러니까 전하가 쌓여가지고 얘가 나타내는 전압 자체가 충분히 얘랑 똑같으시면은 더 이상 양쪽이 힘이 아니라 그 전압이 서로 같기 때문에 서로 밀리거나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전류가 그냥 더 이상 안 흐르는 거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기는 결국에는 여기 걸어준 어떤 그 컨스탄트한 밸류랑 똑같은 값을 쫓아간다라는 거였고 그리고 또 다른 관점에서의 그 경우는 그래도 왜 그러면은 이게 이 값이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값이 나오냐 했을 때 또 다른 설명은 여기를 보면 그냥 정기적으로 이게 끊어져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회로인데 여기에 그 볼티지 V가 나타나면 당연히 여기 사이에 전류가 안 흐를 테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안 흐를 테니까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도도 없어서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나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랑 같아야 된다라는 아주 직관적인 설명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상 그 커패시터가 아니라 방금 전에 저희가 풀고 있던 인덕터처럼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럼 우리가 그런 약간 직관적인 그 결론을 빨리 얻을 수 있냐 했을 때 얘가 사실 그걸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결론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따져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그냥 요 익스포넨셜 함수가 나타내는 형태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그냥 요 익스포넨셜 함수 자체는 요거는 그냥 t가 0일 때, 그러니까 시간이 0일 때 t가 이렇게 주어졌는데 여기서 0일 때 그때 1이고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으니까 t가 점점 커져서 무한대로 갈 때까지 이 값은 전체적으로 0으로 가겠죠. 그래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이런 함수를 여기에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이게 1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만 그냥 있었으면 이렇게 됐을 거였지만 거기다 다시 1을 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1에 있다 다시 위로 올라와서 마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1인데 이 커브가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거에다가 R분의 V sub i를 곱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값이 R분의 V sub i가 1이 아니라 R분의 V sub i가 되는 이와 같은 형태의 그 그래프를 가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랑 거의 비슷한데 뭐 제가 여기서는 초기 조건을 그 0으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간 거였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원래 흐르는 전류가 얼마였다라고 만약 줬다면 얘랑 마찬가지로 초기 값은 거기서 시작하고 근데 끝에 값이 얼마가 되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죠. 자, 근데 요 값을 보면은 R분의 V sub i 얘가 V sub i고 얘가 R이면 그러면 R분의 V sub i라는 건 무슨 값이죠? 어떤 경우의 값을 얘기하는 거죠? 인덕터가 없을 때 그냥 이게 그 와이어로 곧장 연결됐을 때죠. 근데 여기 분명히 인덕터가 있는데 그리고 인덕터는 막 이런 식으로 전압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데 왜 마지막에는 얘가 없는 것처럼 됐죠? 최종값이? 전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뭐 일단 첫 번째로
처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한번 따져보면요. 어, 어, 처음에, 그러니까 아까 완전 저희가 처음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처음에 여기에 전류가 전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전압이 0이었어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근데 갑자기 그러니까 서로 둘 다 0이었기 때문에 서로 가진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밸런스가 잘 맞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는 거죠. 여기서 갑자기 확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는 뭐 V sub I인데 여기는 0V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죠. 자, 근데 전류가 여기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얘의 그 통과하는 전류의 양이 시간에 따라 변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얘가 변하기 시작하니까 여기 사이에 갑자기 얘도 힘이 확 커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티지가.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는 얘도 어떻게든 그 전류가 증가하는 걸 막기 위해서 뭐 온몸으로 그걸 막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뭔가 전류가 커지려고 하는 순간 자기가 최대한 그 몸집을 키워가지고 얘한테 걸려있는 V sub I랑 똑같은 값을 만들어내요. 얘의 기울기가 꽤 크기 때문에 그 값이 얼마인지 충분히 여기에 V sub I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봤자 일단 어쨌든 전류가 조금씩 흐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약간 뭐 만약에 그 값만 계속 유지가 된다면 그럼 더 이상 볼티지는 없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볼티지를 못 만들어내거든요. 왜냐면은 약간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그냥 그 새롭게 흐르는 전류에 적응을 하게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랬다면 만약에 여기에 다시 전압의 크기가 0이 되고 약간의 전류가 흐르고 있으면은 다시 보면은 얘는 여전히 V sub I인데 얘는 그러니까 얘는 여전히 0V를 유지하니까 다시 또 전류가 계속 더 증가를 시키려고 하겠죠. 그러면 증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다시 여기에 요 관계에 의해서 V sub L이 계속 유지가 될 거고 그래서 결국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점점 증가를 하는데 그럼에 따라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사실 줄어들어도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아까 처음에는 0이었기 때문에 얘가 전압가가 전혀 없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게 5V고 여기는 전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0V라서 처음엔 얘가 5V를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잖아요. 그 얘기는 여기도 이제 전압의 크기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얘가 버텨줘야 되는 게 여기에 해당되는 5V가 아니라 뭐 3V, 그 다음에 여기가 3V가 되면 얘가 2V, 얘가 4V가 되면 얘는 1V 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거의 그 최대값까지 도달을 하면은 그럼 여기가 5V였다 하더라도 여기서 다시 5V를 그만큼 전압 강화를 시켜줬기 때문에 여기서 그 만들어야 되는 전압의 크기는 그냥 0V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더 이상 전류는 변하지 않는데 실제로 여기는 잔뜩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류의 변화량은 0이지만 그 실제 흐르는 절대값의 전류는 충분히 큰 값이에요. 그리고 그 최종 값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런 값이 됐는데 요 값이 왜 되는지를 아까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저희가 이 인덕터라는 걸 어떻게 만드는지 생각해 보면은 그 전선을 그냥 뭐 이런 그 철봉 같은 데다 감아가지고 만드는 게 인덕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은 얘는 그냥 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좀 처음에는 얘가 막 뭔가 인덕터 같은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롱텀으로 보면은 얘는 그냥 전선에 불과하고 그러면은 전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저항 있고 여기에 V sub I라는 전압이 걸렸으면은 여기에 최종적으로 흘러야 되는 전류의 양은 R분의 V sub I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최종적으로는 이 값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인덕터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막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다이나믹스가 바뀌는지 막 설명한 걸 보면은 제가 처음에 그 커패시터 막 설명할 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미분방정식 유도하기 전에 커패시터가 왜 그런 뭐 미분방정식이 필요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할 때 그때 막 뭐가 바뀌고 하는 그런 관계랑 거의 유사한 관계가 여기서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 인덕터 회로, 그러니까 RL만 있는 그런 회로, 그러니까 RL만 있는 회로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 같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 그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꽤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에 시간 한참 지나고 나면은 결국에 얘는 그냥 그 와이어로 작동할 거니까 그러면 전압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저항에 의해서 여기 최종으로 흐르는 그 전류 값이 결정될 것이다 라고 그냥 계산해서 쓰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이렇게 익스포넨셜 커브로 그냥 연결만 해주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약간은 좀 더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해야 되는지 좀 볼 수 있고, 만약에 문제를 좀 잘못 풀었다 하면은 그 방금 얘기했던 그런 인투이션하고 좀 비교를 해가지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가 맞는지 아닌지 그런 식으로 좀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런 RC 회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저희가 보통 RC 타임 컨스탄트라고 부르는 게 뭐였냐면,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만큼의 시간이 그러니까 이만큼의, 만약에 이 기울기를 그대로 유지했다면 여기 최종값에 도달할 때 걸리는 시간, 요거를 보통 RC 타임 컨스탄트라고 불렀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해당되는 값이 R분의 L이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R분의 L 시간은 그렇게 많이 따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원칙적으로는 따질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저 값을 뭐 항상 기억하는 건 아니고, 뭐 여기에 뭐 타임 컨스탄트가 적혀 있긴 한데, 여기에 뭐 타임 컨스탄트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뭐 잘 묻지는 않고, 만약에 물으면은 정 안 되면 그냥 다시 결과를 유도해가지고 저걸 맞추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RL 회로를 해석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약간 좀 더 복잡한 게 RLC 회로라고 보통 해가지고, 약간은 R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L 또는 C만 있는 경우를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얘네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죠. 그래서 이 경우의 문제를 일단은 제가 수식만 한번 쓰고 그냥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하려면 이것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라서 뒤에서 RLC 회로는 따로 해석은 할 거고, 지금 제가 오늘 하려는 게 메모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해가지고, 메모리 관점에서 저기 RLC 회로가 무엇이 중요한지 약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뭐 이런 형태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제가 커패시터를 이렇게 연속으로 그러니까 직렬로 이렇게 쭉 연결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뭐 또 따져야 되냐면, 여기에 전압이 뭐 V sub C고, 그다음에 여기가 V sub L이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 I sub L도 될 수 있고, 걔랑 같은 값이 I sub C라는 요만큼의 전류가 또 흐르겠죠. 이럴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하면은, 일단은 저희가 맨날 했던 게 노드 어널리시스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를 들면 제가 B sub 1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를 B sub 2라고 해가지고, 얘는 저희가 일단 알려진 값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저희가 그냥 그라운드를 잡아가지고 여기도 알고 여기도 아니까 우리가 요거 두 개에 대한 어떤 수식을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한번 수식을 만들어 보면요. 그럼 첫 번째로 만들 수식이 여기에서의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에다 제가 적용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여기다 표시는 I sub L과 I sub C를 구별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은 같은 값이어야 되죠. 이게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그래서 얘들을 다 똑같은 I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키르호프의 전류의 법칙은 여기를 중심으로 밖으로 나가는 모든 애들의 전류의 합을 계산해야죠. 그래서 제가 요거를 V1이라고 했고, 여기 끝에 전압값이 이제 V sub I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하면 V1 빼기 V sub I 오버 R이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당장은 사실 얼마가 나올지 모르니까 저희가 그냥 I라는 값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관계는 이제 이 지점에서의 전류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전류를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는 전류의 크기를 얼마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근데 요 지점에서의 노드 어널리시스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저희가 요쪽으로 흐르는 전류와 요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여기가 그냥 직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I 더하기 I 빼기 I는 0,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겠죠. 왜냐면 저희가 둘 다 I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값을 곧장 적용하진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적용할 게 얘에 대한
볼티지랑 전류의 관계,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볼티지랑 전류의 관계, 그 관계를 제가 좀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의 전압 차이가 얼마인지를 따져보면요. 저희가 원래 인덕터가 가지고 있는 이 전류와 전압의 차이,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그럼 어떻게 표시할 거냐? 뭐 요거는 사실 이미 V sub L이라는 이런 제가 그 미지수로 쓰기로 했으니까 V sub L과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는 I라고 제가 표시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쓸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 V1, V2로 나타내겠죠.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V1 빼기 V2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얘에 대해서 저희가 적어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여기 흐르는 전류는 그 C 곱하기 그 다음에 D 오버 DT에서 원래는 V sub C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여기를 이제 그라운드로 잡았기 때문에 여기에 전압을 V sub C라고 쓸 수도 있고 아니면 V sub 2라고 쓸 수도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얘를 V sub 2라고 쓸게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나중에 또 바꿀 거긴 한데 예, 이런 식으로 제가 세 개의 관계식을 지금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제가 여기 가지고 있는 수식이 세 개고 그 다음에 미지수도 세 개죠. 그러니까 V1, V2, 그 다음에 I라는 세 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뭐 하나씩 줄여가지고 뭐 하나의 완전 이퀘이션을 만들 수 있고 나중에는 그렇게 하나의 이퀘이션을 하는 것까지 할 텐데 일단은 여기서 얘를 형태를 약간만 바꿔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그 컵패스터 같은 경우에는 컵패스터를 일종의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뭐 그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면은 배터리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에 제가 얼마큼을 충전해 놓고 난 다음에 거기 있는 전력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값이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정보를 계속 간직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에너지 관점에서 본다면 이거를 뭐 그런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충전이 되는 배터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컴퓨터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메모리라고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커패시터를 얘기할 때는 결국에는 메모리적인 성질을 가진 애가 뭐냐면 이 양변에 걸려 있는 전압의 크기가 메모리적인 특징인데 그러면 인덕터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저희가 아까 보면은 인덕터 같은 경우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있고 전압이 있는데 그 중에 얘에서 그 메모리적인 기능을 하는 거는 전류일까요? 아니면 전압일까요? 예. 전류가 훨씬 더 그 메모리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그러니까 뭔가 일정한 전류가 유지가 되면은 그러면 전압은 그냥 0이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어떤 그 전류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해서 뭔가 막 크게 바뀌어야 될 건 전혀 없는데 근데 만약에 여기에 그 전압이 만약에 어떤 그 정보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그러면 전류를 계속 키워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메모리로서는 그렇게 좋은 그 어떤 변수는 아니고 그 전류가 훨씬 더 그 어떤 스테디 스테이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예,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경우에 보통은 예, 전류가 되고요. 예,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수식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이제는 V1이라는 값은 좀 없앨 거고 그 다음에 V2라는 값은 사실은 아까 여기 보면은 여기가 V2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V2인데 여기가 V sub C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저희가 얘는 그냥 V sub C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예 그래서 얘를 V sub C로 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전류에 대한 이 관계는 그대로 유지를 할 거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있는 V1이라는 변수를 그냥 어떻게든 없애보려고 할게요. 그래서 V1이라는 값이 여기 나타나고 여기 나타나는데 저는 이 관계는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그러니까 V1을 같이 넣어서 얘를 없애는 형태로 그리고 얘가 이제 C로 바뀔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는 V1 빼기 V sub I는 마이너스 RI가 되고 아까랑 비슷한 관계네요. 예. 그다음에 equal V sub I가 돼서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은 V sub I 빼기
ri 그 다음에 빼기 b sub c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뭐 그 얻은 관계가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게 얘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식을 제가 형태를 약간만 바꿀게. 어떤 식으로 바꿀 거냐면 일단 여기에 양변을 L로 나눠가지고 일단 그렇게 바꾸기 전에 먼저 편리하게 마이너스 R I 그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B sub 마이너스 B sub C 그다음에 플러스 B sub I 이 형태로 바꾸고 그다음에 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이제 양변을 그 L로 나눠가지고 얘를 이렇게 하고 마이너스 L분의 I 그다음에 마이너스 L 그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양변을 C로 나눠가지고 C분의 I 이런 식으로 일단 바꾸고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바꾸는지 모를 텐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텐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가 뭐로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일종의 그 벡터의 방정식인 것처럼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행렬 형태 아니면 벡터의 형태로 보통은 요식을 요렇게 그러니까 요 좌변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 얘기는 우변을 제가 마이너스 L분의 R I 마이너스 L분의 V sub C 그다음에 더하기 L분의 B sub I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0이 되고 그다음에 C분의 I 일단 이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또 저희가 일반적인 그 행렬식으로 약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여기에다 I, V sub C를 하기를 좀 제가 원해서 이렇게 하면 이 값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이게 1이 되고 0이 되는 이런 형태의 그 행렬식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 식만 보면은 뭐 아직 그렇게 감은 저기 나온 거랑 저는 V랑 I를 뭐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뭐 그것 자체는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요런 형태의 수식으로 제가 만들었거든요. 근데 요런 형태의 수식을 만들었을 때 이게 뭐 요것만 처음 보면은 그냥 어떤 직관적인 게 전혀 안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이걸 제가 뭐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냐면요. 여기는 저희가 아직 모르는 미지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지수가 시간에 대한 미분은 미지수 앞에 어떤 상수로만 이루어진 이런 행렬을 곱하고 그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또 어떤 상수로 이루어진 벡터를 더하거든요. 이게 어떤 형태랑 똑같냐면 저희가 많이 풀었던 어떤 미분 방정식 형태 중에 뭐 이런 형태를 많이 알파라고 할까요? 예, 알파 V 그다음에 더하기 여기다가 또 어떤 형태 뭐 빗서바이 뭐 이런 형태? 이런 형태랑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게 결국에는 이 RC 서킷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R 있고 여기에 C가 있고 여기에 저희가 Bsub I를 가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Bsub C일 때 얘네가 보통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었냐면 이거에다가 어, 어, 플러스 그다음에 Bsub C 그다음에 보통 저희가 그러니까 요런 방정식일 경우에 보통 저희가 요런 형태의 그 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아씨 요렇게 돼 있었는데 이거를 나누니까 RC분의 보통은 저희가 요런 식의 형태였는데 그럼 얘와 얘를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수식을 비교하면은
이게 원래는 그냥 변수 하나였는데 이제 여기 어떤 벡터의 형태로 나타나서 쭉 나열된 것 뿐이고 그 똑같은 이 벡터가 여기도 그냥 하나의 그 미지수가 한 번씩 나타났을 때 그거에 비해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벡터가 양쪽에 이렇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때 그냥 그 상수만 곱했는데 여기 상수가 곱해져 있는 어떤 행렬이 곱해지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밖에서 가해주는 어떤 이런 전압값이 있을 때 이 전압값에 의해서 결정되는 애가 이렇게 더해지는 이런 형태로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수직의 그러니까 뭐 제가 지금 이거를 풀자고 하는 건 아닌데 이 수직의 형태만 보면은 결국에는 이렇게 그 복잡해 보이는 이런 그 회로를 풀었을 때 여기서 메모리 역할을 하는 그 어떤 변수가 뭐냐면 여기에 일단 흐르는 전류의 양과 그다음에 여기에 양변에 걸려 있는 이 그 커패시터의 어떤 전압 강하 그 값들이 일종의 메모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거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보통은 커패시터는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전하량 또는 거기에 그 전하량과 비례하는 그 전압값 자체가 보통은 약간 메모리적인 역할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흐르는 전류의 값이 일종의 메모리 같은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중에 그래서 예,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지금 저 얘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 얘기를 그냥 그냥 정리해서 쓴 것뿐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수식으로 항상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메모리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메모리의 종류도 요즘에는 정확하게 구별해서 표현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뭐 하드디스크를 많이 써가지고 그럴 경우에는 뭐 디스크랑 그 다음에 실제로 저희가 전원을 켰을 때만 그, 그 정보가 저장되는 그런 램이라고 보통 하는 거랑 확실하게 구별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런 뭐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면서 사실은 그런 것들도 잘 구분을 그러니까 구분 안에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고 플래시 드라이브를 그냥 메모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아가지고 약간은 좀 그 용어들의 혼선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일단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그 저희가 전원을 켰을 때만 그 다이나믹하게 그 정보가 저장돼 있다가 그다음에 전원 꺼지면은 그냥 사라지는 정보 그런 메모리 그거를 지금 일단 여기서 메모리라고 하고 있고요. 그럴 경우에 그 컴퓨터가 전원을 켰을 때 사용하는 메모리를 보통은 저희가 D램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D램의 그 정보를 저장하는 원리가 정확하게 이 커패시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메모리를 얘기를 하려면은 저희가 몇 가지 또 개념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그 그림에 보시면은 지금까지 보면은 저희가 어떤 정보를,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든 아니면 아날로그 정보든, 근데 물론 여기서는 디지털 정보만을 얘기할 거긴 한데,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가 어떤 0볼트랑 뭐 5볼트랑 뭐 이런 값들이 계속 바뀌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되다가 뭐 0이 계속 유지가 된다든지.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정보를 메모리가 저장을 한다는 거는 이러한 전압값을 어떤 디바이스에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전압을 가진 어떤 신호가 여기 그 메모리 셀에 이렇게 들어오겠죠. 근데 그냥 이렇게만 한다고 이게 메모리가 저장되는 게 아닌 게 보통 이런 메모리 셀은 한 번에 하나의 전압만 저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0볼트라는 정보를 저장하든지 아니면 5볼트라는 정보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들어온다고 무조건 다 이거를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에 추가적인 어떤 뭐 스토어 라인이라고 하는 그냥 저장을 하라라는 명령어를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가지는 추가적인 보통은 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의 값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보통은 0볼트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얘가 딱 그 어떤 5볼트가 되면은 그러면은 그 순간에 해당되는 전압만을 저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뭐랑 비슷하냐면 여러분들 그 카메라 가지고 그러니까 사진 찍을 때 계속 보고 있다가 그 제가 딱 셔터를 누르면 그때 그것만 그 사진으로 찍히잖아요. 그러니까 동영상 말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적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런 값들이 계속 여기 들어오지만 여기에 저장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입력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거를 출력이라고 보면은 입력은 계속 바뀌는데 출력 값은 그냥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언제만 유일하게 바뀌냐면 제가 이걸 스토어 값을 그 1로 바꿀 때, 그러니까 그 5볼트로 바꿀 때 그렇게 했을 때만 그 순간에 해당되는 전압이 만약 여기였다면 요 값이 이제는 갑자기 탁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은 그 계속 여기서의 변화는 그냥 무시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저희가 스토어라는 이 신호도 이것도 사실은 폭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얘가 바뀌었는데 그 와중에 얘가 0이었다가 1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정의하려면 보통은 rising edge라고 해서 얘가 올라가는 순간 또는 내려가는 순간을 보통은 그 스토어하는 신호의 그 타이밍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건 뭐 디바이스들마다 약간씩 다르게 정의될 수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 그러니까 사실 데이터 시트를 보면서 그 확인을 하긴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런 역할을 해주는 메모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좋은 방법이 이런 커패시터를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안에다가 저희가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외부의 신호가 막 이렇게 바뀌는 신호가 있는데 얘를 항상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 제가 메모리로 사용할 커패시터를 놔두긴 하는데 여기에다가 제가 스위치를 딱 놔두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서 아무리 들어오더라도 여기서 그냥 전압이 끝나고 여기로 영향을 주지 않게 하다가 제가 요 스위치를 스토어 신호가 이걸 탁 닫아주면은 그 순간에 여기 들어와 있는 전압이 여기에 충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그 다음에 얘를 탁 띄면은 그러면은 여기에 저장된 값이 계속 유지가 되겠죠. 물론 여기서 누군가가 그 뭔가 디바이스 같은 걸 연결하면 여기로 빠져나가겠지만 일단 요거는 당장은 지금 없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렇게 될 텐데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요. 이런 스위치가 이게 아이디얼하게 완전히 진짜 닫혔다고 해서 저항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가 5V가 갔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스토어 신호가 이게 0, 그러니까 1이 됐다, 뭐 이게 이걸 탁 달아줬다 하더라도 그 여기에 들어오는 전압이 5V라고 해서 갑자기 이게 5V를 싹 튀지 않고 결국에는 5V까지 가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죠. 그리고 보통 여기에 이 정도의 시간을 저희가 RC 타임 컨스턴트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 메모리로 사용하는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랑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있는 그 저희가 R온 저항이라고 하는 이런 저항의 그 조합이 결국에 이게 얼마나 빨리 그 원하는 값으로 갈 것이냐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값들의 조합이 너무 크면은 그럼 저희가 이걸 너무 빨리 그 닫았다가 열어주면 안 되겠죠. 충분히 기다려서 그래서 그 값이 반영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그러니까 보통 이럴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거를 충분히 기다려서 다 얘가 원하는 값까지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려가는 것도 사실 똑같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내려가든지 하면은 그 시간까지만 기다려주면 되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값이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데 보통은 많은 디바이스들이 그 다음에 뭔가 또 추가적인 디바이스를 연결하죠. 그리고 그 추가적인 디바이스들이 저항이 무한대가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여기에 전류가 막 흐르기 시작하겠죠. RC 회로가 또 형성이 됐고 일종의 이걸 다시 충전된 배터리로 본다면 걔가 에너지를 계속 줄 테니까 그때부터 쭉 떨어집니다. 메모리 값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일단 피하고 싶은데 이거를 피하는 뭐 방법으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결국에는 이 뒤에다가 어떤 디바이스를 연결하긴 할 건데 곧장 연결하지 말고 여기에 만약에 버퍼라는 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버퍼라고 불리기도 하고 아니면 이럴 경우에 그냥 낫 게이트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낫 게이트 같은 걸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그 아까 어떤 로드 같은 걸 연결해 주면은 그러면은 보통 낫 게이트는 저희가 뭐 그 전에 배웠듯이 어떻게 주로 그러니까 구현되냐면 그 그러니까 모스펫 디바이스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요거의 출력이 나가니까 요 입력이 결국엔 누구에 닿냐면 여기 게이트에 닿거든요. 근데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또 그 절연체로 막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자체가 사실은 그 이쪽으로 더 이상 흘러갈 그 저항이 없는 거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낫 게이트를 한 2개 정도 연결해 주면은 그러면 얘가 값이 바뀌었다가 다시 원래 값이 돌아오니까 그 출력 값이 여기에 걸려서 여기에 필요한 그 전류는 다 그 에너지는 다 여기서 다 알아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리키지가 거의 없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도 해주는데 얘도 여전히 완전 아이디어란 거 아닌 게 물론 저희는 얘를 배울 때는 완전 아이디어란 그런 그 그러니까 저항이 거의 없다라고 배웠지만 사실은 뭐 아주 작은 리키지 커런트가 좀 존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꼭
여기로만 그 리키지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커패시터 같은 경우도 그 자체로도 약간 이게 방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약간씩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요구한 것보다는 훨씬 더 그 여기서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뭐 RL 연결하면 금방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천천히 떨어지긴 하지만 시간적으로 보면은 얘는 계속 떨어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램들을 저희는 뭐라고 부르냐면 다이나믹 램이라고 불러요. 커패시터로 이루어진 거.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논리 설계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보통 논리 설계 시간에 보면은 그러면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러니까 값이 막 그 전압값이 바뀌는 그런 램 말고 그 저희가 보통 플립플랍이라고 해가지고 뭐 RS 플립플랍이라든지 뭐 JK 플립플랍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디지털 게이트를 몇 개를 막 조합하면은 그럼 걔네가 또 그 메모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걔네들은 사실은 원칙적으로 계속 전원을 끄기 전까지는 계속 그 값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게 보통 더 좋으니까 그러니까 스태틱 램이라고 부르는 SRAM이 더 좋으니까 SRAM을 많이 쓸 것 같은데 SRAM이 사실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 만들려면 게이트가 몇 개씩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반도체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얼마나 같은 면적에 많은 디바이스를 넣느냐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집적도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컴퓨터에서는 대부분의 램들은 다 다이내믹 램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게 뭐 아무리 이렇게 막아놓고 하더라도 시간에 따라서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다이내믹 램, 그러니까 D램이라고 불리는 애의 가장 중요한 요구 조건 중에 하나는 얘는 주기적으로 저장되어 있는 값을 다시 읽어서 리프레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을 계속 해줘요. 그래서 뭐 아마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겠지만 여러분들 이 컴퓨터 켜놓으면은 거기서 계속 다이내믹 램에서도 계속 읽어가지고 아무 짓도 안 한다 하더라도 계속 여기 있는 그 값을 계속 리프레시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약간 다르긴 하겠지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 반도체 기업인 두 곳, 예,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가장 대표적인 제품은 다 D램이었어요. 예, 뭐 요즘에는 저런 뭐 SRAM을 만들기보다는 뭐 CPU라든지 뭐 아니면 그 뭐라고 하지? 비메모리 디바이스? 예, 그런 쪽을 많이 투자를 하는데 하여간 그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여전히 아마 전 세계에서 D램을 제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일 거고, 예, 아직은. 예, 그 대부분이 그 삼성이나 그 하이닉스 같은 데서 예, D램이 여전히 중요한 그 주력 상품 중에 하나죠. 예. 근데 물론 요즘에는 뭐 플래시램 같은 것도 많이 가구해가지고 저도 얼만큼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D램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게 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시간이 다 돼서 D램의 이 커패시터를 이용한 램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